뇌물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조 이하 먼저 법 조문을 보시죠. 129조 1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129조 1항은 단순 수뢰죄이네요. 2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사전 수뢰죄이고요. 130조 보시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제3자 뇌물 공여죄. 131조 1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1조 1항은 수뢰 후 부정처사죄. 2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유하게 하거나 공유를 요구,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31조 2항은 부정처사 후 수뢰죄. 131조 3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131조 3항은 사후 수뢰죄. 자, 132조 보시죠. 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아니고 공무원만 규정이 되어 있네요. 알선 수뢰죄. 133조 1항 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뇌물 공여죄.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직무뇌물 전달죄. 자, 134조 몰수추징. 각직상의 몰수추징 규정이 있네요.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는 가액을 추징한다. 필요종 몰수추징이군요. 네, 형법 조문 보셨고요. 교재로 돌아오시죠. 뇌물죄에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뇌물죄는 133조 뇌물 공여 등 죄를 제외하고 수뢰액을 불문하고 벌금형을 병고합니다. 특가법 2조 2항입니다. 특가법 2조 2항 뇌물죄 가중처벌 2항 형법 제129조 단순수뢰죄 사전수뢰죄죠. 130조 제3자 뇌물 공여죄이죠. 그리고 132조 알선수뢰죄죠.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벌금 병과 규정이 형법에 있는 게 아니고 특검법성에 있습니다. 133조는 없죠. 여기에 133조는 없죠. 그래서 교재로 다시 돌아오셔서 133조를 제외하고는 수뢰액을 불문하고 벌금형을 병가한다. 공여한 그 액수에 대해서 벌금형을 병가하지는 않겠죠. 받은 사람 130조, 129조,
132조 모두 제3자에게 받게 하거나 자기가 받은 거잖아요.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의 벌금형을 병가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133조는 어떻게 보면 빠지는 거죠. 그리고 형법상 뇌물죄를 조문을 보셨는데 다 주체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 공무원 또는 중재인, 물론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무원 또는 중재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두 공무원 또는 중재인. 그런데 특가법 4조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를 한다고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특가법 4조를 보시죠. 뇌물죄 적용 대상의 확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 직원은 형법 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라는 거예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 직원을 공무원을 의제해서 뇌물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형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특가법 4조에 있다라는 거죠.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벌금형을 병가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게 다 특가법에 규정이 있다. 또한 수뢰액이 일정 이상 넘어가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이 되겠죠. 특가법 2조 1항 2조 1항 형법 129조, 130조 또는 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 또는 요구,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억 5천만 원 이상, 제일 낮은 게 3천만 원이죠. 형법상 뇌물죄와 특가법상 뇌물죄를 가르는 기준이 3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수뢰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교재로 넘어오셔서 그래서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이라면 특가법 따라서 가중처벌된다. 예를 보시죠. 수뢰액 2천만 원이다. 그러면 뇌물죄 특가법이 아니라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되고요. 그리고 수뢰액은 불문하니까 특가법에 따라서 또 벌금형을 병과를 하고요. 만약에 받은 사람이 기관, 단체의 간부직원이라면 특가법 4조에 따라서 적용 대상 확대 적용을 받아서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라는 거죠. 수뢰액 4천만 원이라면 형법이 아니라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이 되고 벌금형도 특가법에 따라서 병과가 되고요. 적용 대상도 당연히 확대될 수 있는 거죠. 간부직원이라도 공무원에 의제해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 자, 뇌물죄 나오면 이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념을 해두시고요. 필필입니다. 필필. 필요적 몰수 추징이고 조문에서 아까 보았습니다. 필요적 공범이죠. 필필. 각주 267번. 일반적 몰수 추징 규정인 형법 48조에 적용이 없습니다. 형법 48조 총칙상 몰수 추징 규정은 임의적이죠. 하지만 각칙상에 있는 몰수 추징 규정은 필요적이다. 자, 보시죠. 뇌물죄 보호 법익은 공신불입니다.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공신불 외워두시죠. 뇌물죄의 보호 법익은 공신불이다. 자, 뇌물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죠. 각주 268번. 뇌물이란 직, 부, 대, 익입니다.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대가 관계에 있는 이익을 뇌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직부, 대, 이익. 그러면 먼저 직무와 관련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와 관련한 이 직무의 범위는 직무유기죄에서의 직무와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직무유기죄는 보시겠지만 고유하고 구체적인 직무를 얘기를 해요. 부수적인
파생적인 직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물죄에서는 부수적이고 파생적인 직무까지 다 포함을 하죠. 직권남용죄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으로 일반 권한에 속한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뇌물죄에서의 직무는 그것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판례를 보시죠.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는 물론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도 포함한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굉장히 넓죠? 다음 판례. 과거, 전직, 장래 직무 외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상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이다. 즉,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침해할 수 있다면 그 적법, 정당, 유효성을 불문하고 직무라는 거예요. 신이죠. 이 보호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면 적법성, 정당성, 유효성 불문하고 직무라는 거예요. 뇌물죄로 처벌하겠다. 적법하고 정당한 직무 집행으로 대가를 받아도 뇌물죄가 되죠. 당연하죠. 직, 부, 대, 부정한 대가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다.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 없고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사교적 의뢰의 형식을 사용하더라도 직무행위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면 뇌물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판례 굉장히 다들 중요한 판례입니다. 외우셔야 되죠.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다.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사교적 의뢰의 형식을 사용하더라도 직무행위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면 뇌물이다. 즉, 급부와 반대급부 대가관계를 요해요. 대가관계는 필요한 거예요. 대가관계를 요하나 직무에 관한 것이라면 포괄적 대가관계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포괄적 대가관계로도 족하다. 자, 직부대 이익. 이익이란 외우셔야 되죠. 이것도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무형적 이익을 얘기합니다. 유형의 이익, 무형의 이익 모두 포함합니다. 조건보 이익, 기대 이익 모두 포함합니다. 자, 뇌물의 개념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수뢰액 계산하는 게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형법상 뇌물죄냐, 특가법상 뇌물죄냐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각 수수행위가 포괄일죄인가 포괄일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 각 수수행위의 목적이 다르다면 범위의 단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특가법 뇌물죄로 기소가 되었다면 무죄로 판단될 수 있겠죠.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답이 나왔죠.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수수한 금액 전액이 직무행위 대가로 수수한 뇌물이다.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 수뢰액을 정함에 각 공범자들의 실제 취득 금액이 아닌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할 것. 뇌물 수수에 지출한 필요 경비, 뇌물을 받는 주체 아닌 자가 받는 수고비나 뇌물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른 비용은 뇌물 수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 수뢰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부수적 비용 공제하지 않는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아까 보았던 형법상의 뇌물죄
것들을 법조문에서 다 보았는데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무원 또는 중개인인 경우네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아직 안 된 거죠. 이 부분은 퇴직한 때입니다. 자, 129조 1항부터 보시죠. 단순술에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 129조 1항의 단순술의자라는 거예요. 자, 129조 2항 보실까요? 사전술의죄.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될 자가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에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되면 사전술의죄 129조 2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죠. 130조 제3자 뇌물공여.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 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가 된다라는 것. 자, 보시죠.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전술의죄부터 시작해서 쭉 가면서 부정한 행위까지 가고 있습니다. 즉 사전수뢰를 하거나 단순수뢰를 하거나 제3자 뇌물공여를 하거나 그 후에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그러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30조, 131조 1항. 그리고 화살표가 또 거꾸로 가네요.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제3자 뇌물공여를 거치고 단순수뢰까지 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죠. 사전수뢰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즉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제3자 뇌물공여 행위를 하거나 단순수뢰를 하였다면 부정처사 후 수뢰죄라는 것입니다. 131조 2항. 그리고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고 플러스죠. 그 다음에 퇴직해서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다면 131조 3항의 사후수뢰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알선수뢰죄 132조.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다면 132조의 알선수뢰죄가 된다는 것이고요. 자, 여태까지 받은 거예요. 그죠? 이제 주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뇌물공여. 뇌물공여죄는 133조 1항이다. 그리고 화살표가 그 가운데 있죠? 뇌물공여의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133조 2항에 따라서 증례물 전달죄로 처벌이 된다. (133조)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가법이 적용된다. 자, 이제 그림은 이해되시죠? 먼저 기본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공무원 각주 270번. 공무원이란 공무원의 개념에 대해서 임명권자에 의해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해온 사람이 임용 결격자였음이 밝혀져 당초 임용행위가 무효라도 형법 129조 공무원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각주 271번 중재인. 법령에 의하여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사적 조정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뇌물을 수수의 개념. 반환 의사가 아닌 영득의 의사로 현실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수수라고 하죠. 요구란
취득의 의사로 뇌물 공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더라도 기수입니다. 배임수재죄는 현실적으로 취득하여야 기수가 된다는 것인데 판례를 뒤에서 보시겠습니다. 배임수재죄 파트에서요.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의 개념은 당사자 사이 뇌물 수수를 합의하는 것입니다. 해제하더라도 기수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청탁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려오셔서 청탁은 부당과 정당을 불문합니다. 그리고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었다. 이 의미는 객관적 처벌 조건이에요. 즉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되지 못하면 사전수뢰죄는 유죄이지만 객관적 처벌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면제 판결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사전수뢰죄는 청탁이고 사후수뢰죄에서도 청탁이에요. 하지만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는 그냥 청탁이 아니고 부정한 청탁이네요. 부정한 의미를 보시죠. 위법한 것은 물론 사회상규나 신의 측에 위배되는 부당한 것도 포함한다. 자, 제3자 뇌물 공여에서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하거나 공유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인데 제3자란 누구냐? 내려오셔서 제3자란 행위자 및 공범 외의 사람입니다. 다만 공범 외의 사람이더라도 행위자나 공범 외의 사람이더라도 공무원은 사자나 대리인이거나 평소 공무원이 그 생활비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그가 받는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는 것과 같이 평가 가능하다면, 즉 경제 공동체라면 공무원이 직접 받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제3자 뇌물공여죄가 아니라 단순 수뢰죄가 성립한다라는 것. 이것도 중요한 판례이죠. 자, 수뢰 후 부정처사가 쟁점이 될 때 항상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각주를 보시죠.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쟁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도 항상 나오는 예시 판례인데 수뢰를 했어요. 수뢰를 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해달라는 걸로 수뢰를 했겠죠. 그래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하고 또 행사도 했어요. 그러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하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죠. 근데 수뢰를 하고 부정행위를 한 거예요. 부정처사를 한 거예요. 동시에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되죠. 부정처사죄. 그러면 이 수뢰 후 부정처사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예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서 부정처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로 수죄를 범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관계입니다. 수뢰 후 부정처사와 동행사죄도 마찬가지예요. 행사의 행위 하나로서 수뢰 후 부정처사죄도 범한 것이고 동행사죄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죄도 상상적 경합관계입니다.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이기도 하고 또 동행사죄와도 상상적 경합관계인데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동행사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예요. 그럼 죄수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판례는 이 두 개의 독자적인 행위가 제3의 행위, 수뢰 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이 제3의 행위, 수뢰 후 부정처사죄를 통해서
모든 행위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수레의 부정처사죄를 연결해서 이 세 죄가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라는 거예요. 따라서 상상적 경합관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실체적 경합관계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즉, 상상적 경합관계로 처리한다라는 것은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하면 족하다라는 거죠. 경합범 가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쟁점입니다. 수레의 부정처사죄가 나오면 항상 허위공문서 작성죄나 아니면 허위공도화 작성죄나 동행사죄가 같이 나옵니다. 돈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 허위공도화를 작성하고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수레의 부정처사죄에 의해서 세 죄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로 처리한다.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 된다. 경합범 가중하지 않는다. 자, 사후수뢰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고 또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고 부정처사 후 수뢰죄에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지요. 부정한 행위의 의미는 무엇이냐? 직무에 위배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위법, 부당, 직권남용 등 직무 외의 사적 행위는 제외하고요. 당연하겠죠. 즉 사적 행위에 부정이 있어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알선수뢰죄 보시죠. 지위를 이용하는 건데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는 거예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아닙니다. 내려오셔서 보시죠. 타수뢰죄와 달리 알선수뢰죄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한한다. 중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가법 4조의 적용대상 확대 규정은 적용된다. 그러면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한 판례이죠. 친구나 사적 관계 등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처리에 법률상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 특수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알선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본죄는 성립합니다. 정당한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그것을 알선하고자 한다면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뇌물공여죄와 직뇌물 전달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공유의 의미는 무엇이냐? 수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에요. 즉,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족합니다. 현실적으로 취득하였다.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직뇌물 전달죄는 제3자가 수뢰할 자에게 전달하였는지 관계없이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기만 하면 성립합니다.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기만 하면 직뇌물 전달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수뢰할 자에게 전달했더라도 직뇌물 전달죄 외에는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고요. 제3자의 경우에는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133조는 특가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다른 수뢰죄들은 특가법이 적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특가법을 다시 보시죠. 129조, 130조 또는 132조예요. 133조가 없는 것은 알겠는데 131조도 빠져있네요. 131조도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형법 보시죠. 131조. 131조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전 2조. 129조, 130조죠. 따라서 특가법은
131조의 뇌물죄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형법 131조도 특가법의 가중처벌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자, 알선수뢰죄와 알선수재죄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알선수뢰죄는 우리가 방금 본 형법 132조의 죄입니다.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것이 알선수뢰죄이죠. A 검사가 술자리에서 사건 얘기를 들어보니 내 옆방에 있는 B 검사가 배당받은 사건이네. 내가 B 검사한테 잘 얘기해 볼게 하고 돈을 받았다면 알선수뢰죄라는 것입니다. 형법 132조에. 그런데 알선수재죄는 자, 밑에 보시죠. 알선수재죄 특가법 3조입니다.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할 때 성립합니다. 즉, 예를 들면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 알선을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 아닌 자가, 예를 들면 변호사가 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면 알선수재죄가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사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연수원 동기가 검사인데 그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 같은데요. 제가 그 동기한테 얘기해서 잘 얘기해 볼게요 하고 돈을 받았다면 알선수뢰죄가 아니고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동일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또 변호사법 위반 111조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죄예요. 111조. 이 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111조 구성요건상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따라서 이 죄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변호사법 위반죄를 보시죠. 주체에는 제한이 없고요. 공무원이 취급하는 자기 아닌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유하게 하거나 공유하게 할 것을 약속하였다면 변호사법 111조 위반죄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사가 그 사건 제 동기 검사가 배당받은 사건이에요. 제 동기한테 전화해서 잘 부탁한다고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공무원이 취급하는 자기 아닌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여기에 대해서는 형법상 뇌물에 관한 직무 개념과 동일하고요.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명목이기 때문에 중개의 명목입니다. 단순히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로는 안 돼요. 중개를 한다는 명목이어야 합니다. 판례를 보시죠.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 범위 포괄성에 비추어 변호사가 위임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라 볼 수 없고 접대나 향응, 친분 관계를 부정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의 정상적 활동이라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의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본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의 성격과 단순히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을 받았다면 답이 나와 있네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을 받았다면 그 전부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다. 수임료를 10억 받아놓고 이거는 사건 수임료로 받은 거다.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없겠죠. 수임료 10억이라는 건 일반적인 수임료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니까 청탁의 대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10억 전부가 청탁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이란 형법상 뇌물죄의 이익 개념과 동일하고요.
만약에 그 변호사가 자기 동기 검사한테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죄는 성립합니다. 자신이 이익으로 받았다면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본죄는 성립하고, 그렇다면 사기죄도 성립하겠죠. 본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 지금까지 뇌물죄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